배우자인 이모 변호사가 바로 이 회사의 비상임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최동욱 씨하고 이렇게 또 만났던 그런 사실들이 밝혀졌고,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뭐 물품을 좀 갖다는 거 아닌가요? 문건 같은 것도 금감원을 보이기 위한 가짜 문서였다. 예, 오늘 뉴스탑 10도 이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낳은 옵티머스 사건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여권 인사들의 도움 없이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냐는 시각일 텐데요. 그런데 이번엔 이 공공기관의 돈에도 손을 뻗친 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농어촌공사 같은 기관에서 전화로 2.8% 줄 테니까 투자한다, 그냥 투자한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왜 이런 비정상적인 투자가 벌어졌을까? 그분의 배우자인 이모 변호사가 바로 이 회사의 비상임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역임을 하자마자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가죠. 이걸 딱 들으니까 이 앞과정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한수 수익성은 안정성으로 전마사. 수익성은 2.8%로 안정되게 된다는 걸 기자신문에 수차례 만약에 그러면 그 기관의 설명만으로 투자합니까? 지금까지 그런 게 해왔습니다. 자, 상품을 믿어야 됩니다. 예, 이 소식부터 좀 차분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저희가 핵심 인물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옵티머스 펀드의 농어촌공사가 30억을 손실봤다.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농어촌공사라고 하면 정부 공사인데요. 주로 이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수로라든지 그다음에 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근데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이 복지기금으로 했던 30억 원을 이 옵티머스에 이제 투자를 해서 전액 손실을 본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농어촌공사에 이제 관련돼서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을 근무했던 이모 변호사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 변호사의 남편이 옵티머스의 중요한 지금 그 상무 역할을 맡고 있고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이모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있기 바로 전에 농어촌공사의 비상임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청와대로 이제 발탁이 됐는데 이 청와대로 간 뒤에 4개월 뒤에 바로 예. 이 농어촌공사가 30억 원을 바로 이 옵티머스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투자 펀드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 즉 정부 공사가 투자했다 하면 상당히 신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등등을 감안해 보면 실제로 이런 어떤 청와대 행정관의 영향력이 있었지 않을까. 지금 오늘 김인식 그 사장 같은 경우는 당시 NH투자증권이 이제 이거를 관장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농협을 믿고 그냥 투자했을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만 믿고 투자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의 시작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이 이모 전 행정관이 끼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30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라든지 이야기 있을 텐데 문제는 바로 예를 들어서 그냥 전화 한 통화에 그냥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이제 화면을 보셨지만 2.8% 준다고 그러길래 바로 투자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30억이라는 돈이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복지기금 30 투자하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펀드의 어떤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 문제는 저렇게 이모 전 행정관이 만약 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투자한 게 아닌가는 이제 그런 의문을 사고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농어촌공사도 농협만 믿고 했을 뿐이다라는 오늘 설명을 해놨는데요. 다음 그래픽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했던 농협, 이 농협이 사실 이준석 의원님, 농협이 이번 옵티머스 펀드 제일 많이 판매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조금 눈에 띄는 게 농협, NH투자증권 측 간부가 먼저 연락이 와서 펀드 설명을 요청했다. 이렇게 먼저 투자증권에서 역제하라는 경우도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수많은 펀드가 경쟁하고 있고 그 안에서 보통 자금을 모금하는 것과 자금을 투자할 곳을 찾는 것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펀드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로비를 하고 어프로치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예. 지금 NH투자증권이면은 상당히 규모가 있고 또 업계 순위도 있는 곳인데 먼저 이렇게 상품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금융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상품이라고 하면 보통 안정적이고 낮은 수익률 그리고 불안정하지만 높은 수익률 뭐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NH투자증권에서는 이 상품이 2.8%대 이런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인데 그 정도 상품에 대해서 안정성도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NH투자증권에서도 보면은 뭐 회장이나 사장 간에서 이런 지시관계가 없었다 주장하는 것은 예. 내부에 이런 것을 오히려 필터링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없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저는 해당 증권사의 내부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발뺌을 하면은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앞으로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래서 지금 야당의 시각은 노천공사든 NH투자증권이든 이게 정권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옵티머스 이 펀드를 그래서 도와준 것 아니냐라는 게 지금 야당의 시각이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 현재까지는 그와 관련된 뭐 증거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NH투자증권이나 농협의 모습을 보면 투자의 신중성을 기해야 되는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복지기금 30억이면 그게 날아가면 다 직원들이나 관계된 분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면밀하게 살펴서 이곳이 투자하기에 적합한 구인지를 잘 살폈어야 되는데 그냥 농협 말만 듣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공공자금들을 운영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은 노천공사에서는 좀 깊이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좀 더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단순 투자 실수인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뒷배가 있는지 뭐 검찰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옵티머스 내부 문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관계 인사 뭐 20명 정도가 연루됐다. 옵티머스가 터지면 뭐 죽는다라는 뭐 다른 주장까지 나왔는데 이 가짜라는 주장과는 달리 여권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데 그 실체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오늘 새롭게 나왔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조금 어려운 부분이어서 저희가 꼭꼭 씹어서 봐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이 내부 문건대로 실제로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 이 내용이 지금 새롭게 알려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검찰이 옵티머스에서 압수수색한 문건이 한 건 있고요. 거기에는 정부나 여당 관계자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고요. 예. 그 뒤에 지난 7월 달에 옵티머스 사회이사의 윤모 변호사가 제출한 펀드 하자치유 관련 이런 문건에는 구체적인 이름은 안 나오지만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추 장관이 얘기하는 건 뒷부분인 것 같아요. 뒤에 문건, 7월 달에 수습된 문건에 실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문제는 거기에 적힌 내용도 허위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것이 수사의 가장 기본은 어떤 문건이 발견이 되면 그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당연히 수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 단순히 예를 들어 조작되었다. 그럼 조작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소설을 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학 작품을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이 어떤 것은 사실이고 어떤 것은 부풀리거나 왜곡된 것인지를 조사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보도에 나오는 대로 지금 예를 들어 이현재 고문이 남동발전을 추진하는 저는 발전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네.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 최동욱 고문이 이재명 경기지사 면담했다. 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문건에 적힌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내부 문건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거기에 적혀 있는 문건이 어떤 것은 사실이고 어떤 것은 허위인지를 분명히 가려야 되는 것이지. 그거는 그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가짜라고 합니다 하고 덮어버려서 될 일은 아닌 거죠. 그건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거를 조사를 안 한다는 건 굉장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여기 화면에 그러면 내부 문건이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 사실이 만약에 확인이 됐으면 정말 내부 문건에 적혀 있는 20명 정관계 인사들의 리스트도 사실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런 가능성 충분히 현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문건에 보면 그러니까 각 당사자들 이름들이 이제 적시가 돼 있어요. 예. 청와대 인사들, 여권 인사들 등등이 돼 있고 특히 옵티머스가 어떤 면에서 자신들의 어떤 이 과시
자신들의 어떤 이 투자 자체가 굉장히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어떤 튼튼한 줄이 있다.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고문들을 영입하는데 여기 보시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어떤 검찰에 쫓겨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이 정부에서 꼭 가깝다는 좀 평가를 받고 있고 뭐 출마까지도 예전에 뭐 설이 나왔었죠. 더군다나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김대중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재계에 상당한 인맥들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월 500만 원씩 고문료를 주고 고문으로 배치를 했고 이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병풍 역할을 해줬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지금 이 문건에 보면 이재명 지사와 최동욱 고문이 만나서 지금 물류센터 문제 등등을 논의했다라는 이 나오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최소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당시에 만난 게 맞는 것인지 왜 그런 역할을 했는 것인지 결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조목조목 따져보고 이 문건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가늠해보는 게 검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벌써부터 뭐 이게 누구 한 사람이 진술했다고 해서 이 문건은 허위 문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신빙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에요. 어제 추미애 장관은요. 이 내부 문건, 즉 파장이 푼 내부 문건을 두고 허위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건 작성자들은 금감원 조사 등에 대비한 허위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계 인사들 실명이 적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어제 중앙지검에서 반박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하고 라임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하시고 이게 혹여 수사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해봅니다. 수사 이후 일이기 때문에 오늘 드린 이 말씀이 절대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추 장관의 시각은 이 내부 문건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그게 그러면 앞으로 수사할 일 많이 남았는데 법무부 장관의 가이드라인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죠. 저는 추 장관의 국회 그 답변하신 걸 보고 참 그 기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중앙지검에서의 수사 진행 상을 전부 보고를 받고 계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야말로 지난번 아드님 병역 문제, 탄력 문제 때도 나는 보고만 받을 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경우에도 그야말로 순서에 보고만 받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지시를 하시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적어도 장관께서 이렇게 어떤 확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지금 검찰 수사 중이니까 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그게 정당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허위라고 보고를 받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럼 중앙지검이나 아니면 대검이나 이런 데서 더 수사를 해서 이게 알고 보니까 문건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진실합니다라고 보고를 다시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 장관의 저런 말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야권에서는요. 전선을 좀 확대해서 여권 유력 잠룡인 두 사람의 이름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이 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실세들 이름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라임과 옵티머스에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최동욱 씨하고 이렇게 또 만났던 그런 사실들이 밝혀졌고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물품을 좀 갖다는 거 아닌가요? 여당 대표께서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이라고 단정하고 예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이드라인을 주고 못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요, 이준석 의원님, 우회적이긴 합니다만,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이름을 거론했는데, 이거 만약에 정말 그냥 단순 의혹 제기라면 폭풍이 만만치 않을 텐데도 야권에서 의혹 제기하는 이유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까 추미애 장관의 태도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때 추미애 장관 몇 달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요. 사실 감옥에 계신 분도 있고 금융범죄로 수사받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의 그냥 제보 하나 때문에 나라를 들었던 앞보다 엎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본인들은 그때 당시 제보를 믿고 움직였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이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에게 어떤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선제적 방어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라임 옵티머스 건과 관련해가지고 사실관계에 근거해가지고 이낙연 총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부 물품을 선거 과정에 지원받은 것이나 이재명 지사가 누굴 만났다. 이런 것들 외에
야당에서 굳이 구체적으로 여당 정치인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문제 있다고 한 것도 없어요.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우선 확인된 것들은 잘못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무슨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정치 공세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이거는요. 지금까지 그럼 여당이 의혹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이 뭐 소위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때는 녹취록 한 장 들고 온 난리 다쳤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은 너무 이제 또 내로남불이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니냐. 야당은 황당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의 이름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펀드 운영 초기부터 부실하다는 지적이 수차례나 나왔는데도 이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사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국감장에서는 또 다른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그거가 되면은 일단은 이업주 문제는 끝나는 거거든요. 김광문 씨도. 네네. 예, 이 장관 제가 월요일날 4시에 만나 있거든요. 네네. 괜히 뭐, 좀 부탁할 필요 없잖아, 그죠? 사정 파악하면 하면 되겠죠. 네네. 내일 오시면 제가 부장님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녹취록에 따르면은 옵티머스 양호 회장이 이현재 전 장관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금감원에 로비를 했고 금감원도 VIP 대접까지 해주면서 옵티머스를 도와준 상황이 나오는데 이쯤 되면은 대한민국 금융검찰인 금융감독원이 본연의 기능을 뒤로 한 채 사기펀드 자산운용사 옵티머스와 깊은 유착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원장님 생각하는 말씀해 주시죠. 정황 증거 비슷한 거는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예, 오늘 국감장 목소리 그대로입니다. 이현정 의원. 네.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VIP 대접을 해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와 금감원 유착관계 아니냐라는 게 오늘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옵티머스가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제 지적이 있어서 원래 이제 금감원이 금융계 검찰이지 않습니까? 예. 어떤 펀드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으면 조사에 들어가는데 이 옵티머스도 조사에 들어갔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조사에 들어가면 평균적으로 한 58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58일 정도의 이제 어떤 시간 내에 정말 적절한지 어떤 개선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는데 유독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112일이나 걸렸어요. 이게 뭐냐면 112일 정도 걸리면 그 시간 안에 옵티머스가 어떤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재무 건전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게 소문이 나게 되면 펀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112일 동안 잡아두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이고 예. 또 그 뒤에도 적기 시정조치 유예안을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기 시정조치할 수 있는 걸 유예를 해줍니다. 그만큼 어떤 특혜를 준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뭐 112일이라든지 유예라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간을 좀 말미를 다른 그렇죠. 이 펀드보다 더 줬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다른 일반적인 펀드에 조사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줌으로 해서 옵티머스가 내부적인 문제를 뭔가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좀 전에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양호 회장과 지금 김재현 회장 대표 간의 통화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고문들을 앞세워서 로비를 통해서 실제 이 기간을 늘린 게 아닌가. 바로 이런 부분을 이제 금감원에다 오늘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최 교수님, 그런데 네. 좀 더 눈에 띄는 부분이 아까 뭐 금감원이 VIP 대접해준다고 했다는 녹취 말고도 옵티머스가 인수한 회사 경영진에 금감원 출신 인사가 참여했다. 이것도 좀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헤덕 파워웨이라고 하는 곳이 옵티머스 펀드 자금으로 무자본 인수 합병한 그런 의혹이 들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에 방금 말씀하신 금감원 출신 A씨가 원래 이게 법무법인에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금감원 그만두고 법무법인 가 있다가 아마 감사로 근무를 했나 봐요. 그리고 이모 전 행정관도 사회이사로 근무를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분들이 혹시나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지금 의혹이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영향력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금감원의 노비 창구로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저 헤덕 파워웨이라는 곳에 감사로 근무했다고 하면 이분을 통해서 금감원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겠나 하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감원과 옵티머스의 유착관계를 제기한 게 오늘 야당이고 이 유착관계에는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다. 오늘 주장까지 새롭게 나왔습니다.
청와대 인사가 관여됨으로 인해서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피해가 커진 거 아닌가. 유례가 없는 금감원 감찰을 나왔는데 금감원이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조사하는데 부담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혹시 나온 사람 중에 행정관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옵티머스 관련해서 7차례 공식적으로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왜 조사를 제대로 안 했습니까? 그게 이제 사모펀드의 숫자가 엄청 많고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그 분류를 해서 순차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검장에서 또 금감원장이 뭐 사실이 아닌 부분도 확실히 못을 받긴 했지만 정 변호사님. 네. 일단 옵티머스 관련해서 이 금융검찰이라고 하는 금감원이 부실기업, 부실펀드 체크해야 되는데도 그 부분 못한 건 분명히 석연치 않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하죠.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7차례나 민원이 제기가 됐고 또 라임 사태 이후에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을 조사를 해서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부실증운용사로 분류까지 해놨거든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대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죠. 그런 점에서 뭐 금융감독원은 뭐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천억 상당의 또 근 1000명 가까운 투자자들의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부실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든 걸 밝혀야 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변호사 해보면서도 가끔 이제 관련 회사들이 금융감독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단합니다. 고강도라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뭐 경찰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검찰 중에서도 금융검찰 가면은 잘못하면 회사 망하거든요. 굉장히 고강도로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뭐 널널하게 해가지고 뭐 서류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하고 뭐 일선에 의하면 밑에 아래층까지 내려가서 서류 받았다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고강도 조사를 하는데 왜 옵티머스는 제대로 못 챙겼는지 고의건 과실이건 깊이 반성을 해야 되고 시스템을 고쳐야 됩니다. 예. 금감원이 그동안 왜 옵티머스 건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와는 다르냐라는 지적 나오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